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양고 1학년 국어를 맡고 있는 전은지입니다. 이번 원격 수업 기간에는 7-2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중세국어의 문법 개념을 우리가 같이 익혀보고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언해라는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에 사용된 중세 문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지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글은 용비어천가라고 합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써낸 조선시대의 악장이고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라는 뜻입니다. 글에 나온 여기 이 뿌리가 깊은 나무와 그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모두 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훗날 번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제 새로이 지어진 나라, 즉 조선을 가리키고 강한 나라인 조선은 앞으로도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에 한글이 지어질 무렵의 문법적 특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국어학적으로도 훌륭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용비어천가의 현대어풀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남겨놓은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선생님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온 용비어천가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배울 중세국어의 지식을 하나씩 배워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수많은 중세국어의 문법적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개념을 이렇게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지금 아마 여기 이 부분들이 그냥 비어져 있는 밑줄로만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분홍색 글씨로 가져와 봤으니까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우리 한번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게 파란색 글씨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현재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자음과 모음은요. 기역부터 희읍까지겠죠. 그 다음에 모음은 아부터 모음까지가 될 텐데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요. 여기 있는 이 기역부터 희읍, 아부터 으까지의 음음뿐만이 아니라 더 쓰이지 않는 5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사라져버린 5개의 모음 중에서 가장 모양이 특이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경음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세종이 만든 자음 중에서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순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브, 무, 프, 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처럼 브, 무, 프, 뿌를 해보시면 다 입술 이렇게 닿았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 해서 이런 아이들을 순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술에서 나는 소리 중에서도 조금 더 가볍게 나는 자음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음은 순음인데 가볍게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의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이제 입술에서 가볍게 소리가 나는 음이다 라고 해서 순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4개의 자음과 모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들을 조금 이따 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개념은요. 어두자음군입니다. 얘는요. 말 그대로 어두 가장 글자의 맨 첫 번째 자리인 여기 이 초성의 자리에 자음이 군으로 온다. 자음이 2개 이상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끄, 뜨, 뿌, 쓰,
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썼냐면요.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쌀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따 훈민정음에서 볼 건데 나의 뜻을 펼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나의 뜻을 펼친다라고 할 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높임의 표현으로 바꾸면 누구누구께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것은 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초성의 자리에 각각 이렇게 좀 까만색으로 아주 얇게 표시를 해보면 초성의 자리에 이렇게 또 초성의 자리에 이렇게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들은 다 그냥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개념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네는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싶고 형광펜으로도 마구마구 중요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를 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모음 조화는요. 우리가 이미 한글 맞춤법 때 아주 잠깐 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나라의 모음은요. 그 느낌이 주는 거에 따라서 되게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이 있어서 여기 있는 점으로 된 아래 아나, 오나, 아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음의 느낌이 되게 무겁고 어두운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음성 모음이라 해서 으나, 우나, 어 같은 애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뭔가 우리가 특히 잡다 에서는 아라가 결합이 되고 종이를 접다에서는 어라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를 막아라 할 때는 막아라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먹다에서는 어라라고 표현이 되듯이 뭔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앞말의 어간에 어떤 모음으로 오냐가 따라서 뒤에 오는 어미들이 아라 또는 어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결합이 된다 했어요. 이게 바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한다라고 하는 모음조화 현상이거든요. 이게 중세국어 시기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정말 그 당시에는 아주 엄격해서요. 우리 이따 보겠지만 어떤 명사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가 일어나고 명사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다 각각의 조사가 양성 모음 버전, 음성 모음 버전이 있어가지고 앞말의 명사가 어떤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냐에 따라서 뒤에 결합하는 조사도 그 앞말의 모음의 버전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이 선택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오, 이 같은 애들은 양성 모음, 어 같은 애들은 음성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는 우리 그때 한글 맞춤법 하면서 이런 말 좀 들었을걸요? 어간의 본래 뜻과 멀어진 것은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말에 있는 받침이 뒷말의 모음에 초성이 되어서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앞말의 본뜻이 멀어지든 멀어지지 않든 일단 무조건 다 그렇게 받침을 뒷말에 이어서 적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선생님의 이름은 전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에 쓰이는 끊어적기 버전이야. 그런데 나의 이름을 이어적기로 쓴다면 이렇게 쓴다는 거지. 전은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적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어적기가 과연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지를 또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살짝 4개를 보았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알아두기
알아두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중세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하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성질 때문이거든요. 언어의 역사성이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도 나중에는 옛날의 것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도 과연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었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옛날에 사용된 국어의 모습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가 되었듯이, 그리고 이따 많은 것들을 보겠지만 여러 단어의 의미들도 시간에 따라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어를 통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여러분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의 내용을 파악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각각의 구절마다 알 수 있는 세종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또 아래글 소학원에서 알 수 있는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에 달라. 우리의 말은 중국과 달랐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당히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아무리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가 다른 각각의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된 우리나라 자체만을 하나의 우리는 독립된 나라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자, 이렇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 백성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어린은 어리석은 나의 백성이 이르고자,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거야. 자신의 뜻을 능히, 좀 더 쉽게 표현할까? 충분히 펴지 못하는 거야. 그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여삐 여기다. 전달하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세종의 애민 정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한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로 내가 28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세종의 어떤 개척적인 창조 정신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글자는요, 어떤 글자인가 하면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리고 날로 편안하게 써서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왕 만들 거 실용적으로 모두가 쉽게 그리고 매일 써서 편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실용 정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래의 소학원에도 한번 쉬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원에는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할 효도의 방법, 어른을 모시는 방법, 또 아니면은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방법, 친구끼리 우애를 다지는 등 뭔가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관념들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의 어떤 실천의 방법은 당연히 효도겠죠. 그래서 효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볼게요. 자, 소학원에서 알려주는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은요.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나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효도의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효도의 마침, 어떤 효도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나의 몸을 갈고 닦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효도의 어떤 정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에 내용에 나와 있듯이 조금 나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고 돌보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자식들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쉬지 않고 진도를 나가 보아서요, 여기 중세국어의 특징부터 이제 또 멈추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국어에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소리 혹은 쓰여져 있는 자음 모음과 관련된 소리.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소리 아니면 자음,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과 모음과 관련된 개념인 음운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이런 글자들을 표기하는, 그래서 주로 이어적기, 끊어적기와 관련된 표기와 관련된 개념이 있고요. 이따가 보겠지만 또 여러 문법적으로 어떤 조사가 사용되었고 어떤 어미가 사용되었는지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어휘가 있는지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문법적 특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리와 관련된 의문적 특징부터 볼 건데요.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여기가 빈칸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자음과 모음이 이 당시에는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한번 순경을 말하면서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요, 각각 사용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 싶고, 선생님은 그냥 이제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의 이름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보았죠.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순음을 가볍게 말하는 순경음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해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이 세모 모양은요, 원래 우리 시옷음 스, 또 따라해봐. 즈, 츠, 쯔처럼 얘네들은요 다 뭔가 치아 사이에서 뭔가 소리가 마찰되어서 난다 해서 시옷과 지읒을 다 합쳐서 그때 당시에는 치음이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은 치아가 있는 데에서 소리가 난다 해서 치음이라 했는데, 자, 이 치음은 치음인데 시옷도 뭣도 아닌 이 세모같이 생긴 애들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반치음이라고 했습니다. 세모 모양의 이름은 반치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 위에 짝대기가 있죠. 우리 현재 히읗은 어떻습니까? 짝대기가 이렇게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짝대기가 하나만 있는 여린 히읗이 아니잖아. 여린 히읗도 있었습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또 봅시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위에 뭐가 있나요? 이렇게 꼭다리가 있죠. 그래서 얘는요, 옛날에만 썼던 이응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음이고요. 옆에 모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트 이름 중에 이렇게 생긴 있지 않습니까? 얘네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 촌마트를 읽지 않고 참마트라 읽고 있죠. 아래에 점을 찍었지만 얘는 우리의 지금 아와 똑같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의 이름은요, 아래에서 아 발음이 나니까 이름을 아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차례대로 보면 여기 순경은 반치음, 여린 히읗, 옛 이응과 그리고 아레아는요, 예전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현재 쓸모가 없어져서 다 사라져버린 자음과 모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초성에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다 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뜻과 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기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모음이 7개다 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선생님이 잠깐 좀 헷갈리겠지만 써줄게. 우리 지금 현재 국어의 단모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현대 국어의 분홍색으로 쓸까?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10개예요. 단모음은 10개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 티가 나게 써볼게. 여기 있는 주황색 애들, 이 아래아까지 포함한 이 주황색의 애들만 중세국어의 단모. 일곱 개. 이렇게 해서 7금이 7개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연두색으로 된 애들은 옛날에는 단모음이 아니었대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될까요? 주황색만 단모음이었다. 이렇게? 어때? 너무 너무 어려운가요? 얘네만 단모음이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잖아요. 바로 모음 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래서 봐봐. 이 더하기 목적격 조사로 르이 아니고 양성모음 버전인 랄이 온 거야. 그리고 앞에 말에 이렇게 음성모음인 뜻이 오니까 뒤에 목적격 조사도 음성모음 버전인 을이 온 거야. 우리 이젠 지금 어때요? 음성모음 버전인 을과 르밖에 남지 않아서 앞에 아무리 양성모음으로 된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는 고양이 를이라고 해가지고 음성모음 버전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고 바로 붙어버리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선생님 볼 건데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중국말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따 글을 볼 때에는 아, 여기 점이 찍혀 있네요. 이 정도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표기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일단 없었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요. 띄어쓰기는 1930년대부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를 한다 해서 우리 이어적기도 중요하니까 봅시다. 말씀이라는 말 뒤에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오면은 바로 이어서 말싸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읽다 라는 말 뒤에 익히다 하는 거 알죠? 무엇을 배우다 할 때 무엇을 익히다 라는 말을 쓰죠. 그때 읽다에 이와 이를 보면요. 쉽게 익히다 라는 말을요. 그냥 이렇게 기억이 바로 뒤로 넘어와서 니 겨가 된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어적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세국어 시기에 많이 지켜졌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걔네들이 발음을 할 때에는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된다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있었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는 그느드르 무브 브에다가 이음까지 해가지고 현대국어는 7개의 발음이 되고 근데 이걸 적을 때에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왜 이러잖아. 꽃이라고 하는 단어도 얘가 발음은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지만 쓸 때에는 그 디귿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꼬에 치읓이라고 하는 원형을 밝혀 적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우리 아까 봤을 텐데 자,
중세국어 시계에는 시옷을 이렇게 포함했어, 얘들아. 시옷을 포함을 해가지고 8개의 자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제 얘는 그래서 그냥 8개의 발음이 나고 또 발음이 난 대로 이것을 어쩐다고요? 표기에 반영까지 해서 그것을 적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 약간 좀 미안한데 대신에 이렇게 8개의 자음만 받침으로 적는 게 혼민정음에서는 가능해. 그런데 미안한데 아까 용비어천가 있지. 진짜 미안. 용비어천가는 적용되지 않아서 꽃을 원형대로 이렇게 받침 지읒을 그냥 쓰는데 넘어갑시다. 너무 어렵고 그냥 8개의 자음을 적는다라고만 합시다. 용비어천가에는 그러나 적용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옷이라고 하는 종성의 받침이 그때는 또 하나 더 있었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어휘의 특징이라고 먼저 나와 있죠. 고유어가 많았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한자어 이외에도 다른 외래어들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야. 의미가 변화된 단어가 많아서 우리 이따가 혼민정음이랑 소학원에서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고 어여쁘다라는 말은 가엾다, 불쌍하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신체에서 여기 목 위에 부분을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얼굴이라 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라는 거 우리 이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읗 종성체언이 존재한다.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시험에 그냥 안 낼게요. 어려운 말이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문법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도 좀 빨간색으로 적고 싶거든요. 주격조사. 우리는요,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게 이와 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고양, 이, 가 이러거나 나무, 가, 커피, 가라고 해. 그 다음에 앞말에 받침이 있게 되면은 에어, 팟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노트북이 이렇게. 뒷말에 이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가라고 하는 게 없었어. 가는 나중에 한 17세기 넘어가야 생기거든요. 이때에는 이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다 이였어요. 그래서 보면 말씀이나 놈처럼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이가 붙어서 이어 적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나라고 하는 말 뒤에 주격조사 이가 오게 되면 이렇게 자음 없이 모음만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썼냐면 네라고 썼어요.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가 아니고 그냥 모음 이만 와서 그 모음에 합쳐져서 쓰였습니다. 또 아니면 완전 단어 중에 고양이나 아니면 선생님 이름처럼 저는 지처럼 둘 다 이 모음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이럴 때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이가 와버렸잖아, 그냥. 그래서 글자가 중복되면 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형어를 나타내는 조사로는 무엇무엇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무엇의라는 말 알죠? 이게 봐봐. 그러면 앞말에 이렇게 음성모음으로 오면은 음성모음 버전인 지금 쓰는 의가 와. 그런데 앞말에 만약에 명사가 양성모음으로 된 애가 오면 이 의는요, 음성모음이니까 붙을 수 없겠지. 모음조화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모음 버전인 아래아를 사용한 이 관형격 조사도 있었어요. 애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중요해. 여기 연두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시옷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시옷은요,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앞말이 무정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이면 무엇무엇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시옷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문장도 나라는 생명력이 없는 무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나라의 말이 아니고 나라의 시옷을 써서 나랏 말씀이라고 썼습니다. 시옷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 지금 원격 수업하기 전에 명사절 아는 문장, 관용절 아는 문장,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기타 등등을 배웠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명사형 어미가 옴 또는 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어떤 주어 서술어로 묶여있는 이제 이 절을 서술어를 뭔가 명사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애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였냐면 이렇게 음이었어. 뭐뭐 했음이라고. 그런데 또 이 음은 뭐야? 음성 모음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든지 다 양성 버전, 음성 모음 버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이 음도요. 음성 모음 버전인 음도 있고요. 양성 모음 버전인 옴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앞말의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음과 음이 또 선택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이 또 온라인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문 분석하기까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럼 지문 분석하기 조금만 더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의 문장을 선생님이 각 한마다 짧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구절에서 드러나는 음은, 표기, 어휘, 문법적 특징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에는 이렇게 각각 빈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을 분홍색 글씨로 다 적어왔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빈칸에 정답을 이제 이 분홍색 글씨를 보고 잘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랏 말씀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면 나라의 말씀이 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나라 뒤에 말씀이 있고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의가 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용어를 나타내는 걸 의를 쓰지만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앞말이 무정명사가 올 경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의가 아니고 뭘 쓴다고요? 무정명사 나라 뒤에는 이렇게 시옷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나라의 말씀이 라는 뜻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 뒤에 주격조사인 이가 붙었어요. 주격조사 말씀 더하기 여기 이가 붙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앞말은 받침이 있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말싸미처럼 이어 적은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요. 지금은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말을 하시면 그거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요. 그냥 말 전체를 가리켰던 겁니다. 이 말 전체에서 현대로 넘어와가지고는 어때 얘들아? 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된 거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 하지 말고 중세라고 할까요? 우린 중세국어를 배우니까. 자, 중세 시기에 비해서 현대에는 그 의미의 범위가 축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말 전체를 가리켰고 지금 현재에는 말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하는 말만을 가리키니까 의미의 범위가 축소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같은 단어는 현대에서는 의미가 축소된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문의 특징은 사실 계속 별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말쌈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아도 쓰여 있고요. 또, 자, 각자병소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 그냥 뭐냐면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된소리 끝, 뜻, 뿌
쓰쯔. 옛날에는 쌍이응도 있고 막 쌍니은도 있고 쌍히읗도 있고 이랬거든요. 이거는 같은 글자를 둘 이상 쓴다고 해서 각자병서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어두자음군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든 게 뭐였어? 뜻이나 아니면 쌀이나 누구누구 깨나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엄청 많거든요. 다른 글자를 둘 이상 쓰면 얘네는 합용병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말쌈이라고 하는 거에 아래아도 쓰였지만 시옷이 같은 글자 시옷이 두 개가 쓴 각자병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병서가 쓰였다라고 명칭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볼까요? 나라의 말씀이 봅시다. 중귀게 달아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지금 봐봐. 중귀에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지금은 어떤 것이 다르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이거를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 라고 해서 과라고 쓰는데 옛날에는요 모음조화에 의해서 자 비교의 부사격 조사를 에를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에와 아이로 쓴 에와 어이로 쓴 에가 있는데 하필 어이로 쓴 에가 됐느냐 하면 뭐예요? 앞말이 지금 둥귀이라 해가 둘 다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부사격 조사도 음성 모음 버전인 애가 이렇게 온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음 조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한자를요 그냥 우리 식대로 중국이라고 읽죠. 쓸 때도 중국이라고 쓰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자음을 쓸 때는요. 뭔가 그때 당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표기 자체도 중국의 한자어를 발음대로 표기하는 이른바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 중국의 발음인가 보죠. 둥귀이라고 하는 말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표기법의 방식을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둥이라고 하는 글자에 보면 꼭다리 달린 옛 이응이 있어요. 받침 이응을 쓸 때 사용하거든요. 받침 이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꼭다리 달린 이응을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또 봅시다. 중국과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어떤 말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다르다 말에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가 붙으면 우린 얘를 뭐라 그래 지금은? 난 지금 달라 라고 하지 않아요? 노래 제목도 있잖아. 달라 처럼 우리는 갑자기 리을이 하나 더 생겨버려 얘들아. 알겠어? 으가 탈락하면서 리을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는 이거를 리을 활용이라고 해. 그냥 리을이 두 개 나왔으니까 리을 활용인 거야. 근데 옛날은 뭐냐면 여기 다르다 라는 말에 똑같이 아가 붙잖아? 그러면은 달라가 아니고 달아가 되었대. 그러니까 리을 이응을 붙여서 리을 이응 활용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 달라. 그래서 이때는 달아라고 해서 리을 이응 활용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봅시다. 그래서 아까 비교의 부사격 조사가 과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애가 쓰였다는 것까지 보았고요. 중국과 달라서 아래입니다.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라고 하거든요. 자, 조금 내려볼까요? 문자가 서로 이거는 서르는 서로잖아요. 근데 얘들아 봐봐. 진짜 여기 소름 돋지 않아요? 봐봐. 우리는 지금 로라고 하면은 서는 음성 모음이고 로는 양성 모음이지. 그럼 뭐야? 모음 조화가 아니죠. 옛날에는 이거를 음성 모음끼리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서도 음성 모음이고 의도 음성 모음이지. 봐봐. 한 단어 사이에서도 이렇게 음성 모음끼리만 단어를 만들려고 한 게 보여지십니까? 서로 사맞디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이 사맞다라고 하는 말은
현대말로 치면은 서로 통하다, 서로 똑같다 라는 말, 통하다 라는 말인데 그게 그게 이제 삼았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면서 그러면 삼았다의 받침이 치읓이니까 발음이 나는 대로 이렇게 치읓을 발음 나는 대로 시옷이라고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이거는 8개의 종성만 표기한다. 8개의 종성만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다 라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는 치읓이라는 말도 자음의 앞이나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 발음이 시옷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나니까 그 바뀐 발음을 그대로 적는 팔중성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동국정원식 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사맛 우리는 지금 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요. 아직은 국외음화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하디 않다 라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 사맞지 아니함으로 라고 해서 그냥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도 쓰였습니다. 우리 이거 아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할 때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연결 어미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봅시다. 문자가 서로 삼았지 아니함으로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이런 전차로, 이 전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까닭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린 백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 어리다고 하는 말은요. 지금 현재에는 애들아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라는 뜻이지만 이때에는 뭐야?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완전 중세국어 시기에 비해서 그 의미가 달라졌죠.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 시기에는 그 의미가 나이가 적다라는 나이가 적은이라고 쓸까요? 나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이동한 예시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 백성이라고 했을 때 봅시다. 어린 백성 뒤에 뭐예요? 주격조사 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글자의 왼쪽에는 아까부터 계속 이런 점들이 있어요. 단어에 글자의 왼쪽에는 점이 있어서 성조를 표기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전차 할 때 아래아도 쓰였고요. 백성 할 때에도 예디응이 쓰여서 받침이응을 표시함. 봅시다.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라고 해요. 니르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우리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르다 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은 가장 어떤 단어의 첫 글자에 니, 냐, 녀, 뇨, 리, 랴, 려, 료가 오지 않고 다 이, 야, 여, 요로 바꿨어. 이걸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라 그래. 그치? 니은이랑 리을이 이응으로 바꾸어서 저리가. 안 돼, 물지 마. 이, 야, 여로 쓰는 두음 법칙이 있는데요. 미안, 고양이가 물어가지고. 자, 일단 그런데 이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니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니르다라고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니르고자.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요. 이르고자는 현대말 쓰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문장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럼 볼게요.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어떤 바가 있어도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바인지 모르겠지. 이 바는요 항상 앞에 어떤 말인지를 꾸며주는 애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 이렇게 어떻게 꾸며준 애들이 있는데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 하다 뒤에 리을이 와가지고 이 바가 어떤 바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알려주고 꾸며주는 거거든요. 얘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보다 너희들끼리 막 이런 거냐? 그게 내 알바냐? 이러죠. 그렇지. 잠깐만. 자, 다시 수업을 좀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가끔 쓰는 말 중에 이게 내 알바냐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원래 사실은 뭐야? 알 뒤에 바이고 할 수 없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리을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요. 쓸 때는 바랑 수라고 그대로 쓰지만 어때요? 발음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빠나 수처럼 된소리로 발음을 하죠. 왜 그럼 하필 리을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랑 수처럼 된소리로 발음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좀 알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르고자 할 뒤에 보면은 리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린 히읗이 이렇게 딱 여린 히읗이 딱 하고 있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이 뒤에 말은 된소리로 읽으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여린 히읗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종이 만들었지만 현재 쓰이지 않는 5개의 자음과 모음 중에 하나가 여린 히읗이었죠. 이 아이가 다른 여러의 쓰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쓰임은 뭐냐면요. 자, 이 관형어 뒤에 오는 바나 수 같은 말을요. 빠나 수같이 된소리로 읽으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린 히읗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홀 한 다음에 베이셔도 라고 읽지 않고요. 니르고저 홀. 자, 여린 히읗이 앞에 있었으니까 빼이셔도 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를 표기하는 여린 히읗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맨날 선생님이 요즘에 수업 시간에 관형어, 관형사형 어미 이런 걸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얘들아 제발 네이버에라도 한 번만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 쳐보고 아니면 제발 뭐 유튜브에 보면 저보다 훌륭하신 문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영상을 다 올려놨거든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 제발 스스로 딱 한 번만이라도 공부를 좀 개별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홀 빼이셔도 하면은 여기 뒤에 니르고자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서 우리는요. 앞말인 바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뒤에 오는 주격조사는 가를 써요.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가는 없고 이만 있다 했죠.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말씀 더하기 이처럼 그냥 이가 오는데 여기 있는 바처럼 받침이 없지 받침이 없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모음 이만 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둘을 더해서 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홀배라고 하지만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우리 몸에 달려있는 배도 아니고 할 바 더하기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겁니다. 뭐 받침이 없으면 이라고 쓰고 고양이 방금 나를 물어버렸죠. 나를 문 고양이처럼 그냥 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은 아예 주격조사를 더 쓰지 않는다는 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침내 제 뜻을 합니다. 마침내라는 뜻이고요. 마침내 여기에는 이거는 자신
의라는 뜻입니다. 저라는 말죠. 저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저 자신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얘는 지금으로 치면 뜻을 이라는 뜻 말이야. 제 뜻을 싫어 펴디라고 하는데요. 싫어는 사실은 여기 있는 능히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조금 더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충분히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하겠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충분히, 여기 보면은 펴디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충분히 펴지라는 거야. 충분히 펴지 못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봅시다. 못할 뒤에 노미는 사람이 하니라는 많으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읽어보았으니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마침내 자신의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관형격 조사는요. 나라 라고 하는 무정물이 앞에 오면 뒤에는 이렇게 시옷이 온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뭔가 현재 쓰는 음성모음 버전인 의와 그 다음에 앞말이 양성모음일 때 쓸 수 있는 양성모음 버전에 애가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냥 여기 그냥 외워버립시다.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이 이는요. 주격조사가 아니고 자신의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 이것만 알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신의 그런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야. 무슨 색을 할까? 보라색을 할까요? 제 뜻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뜻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이어 적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하나 더 써야겠다. 여기 순서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뜻이라고 하는 말 뒤에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목적격 조사 또 쓰였다라고 하면 얘들아 지금 이 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여기 개념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는 위에 뭐예요? 초성에 비읍과 디귿 각기 다른 자음이 2개가 온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뜻은 뒤에 을이 붙어서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격 조사는 옛날에는 양성모음 버전이 알과 그 다음에 음성모음 버전이 을도 있었고 또 앞말이 받침이 없으면 랄과 또 르이 이렇게 각각 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봅시다. 뜻은 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과 또는 을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앞말인 이 뜻이 지금 뭐예요? 음성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격 조사 중에서도 음성 모음 버전인 을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음 조화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목적격 조사도 을이 쓰였다는 것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앞말의 받침 뜻 밑에 디귿이 있고요. 뒤에 목적격 조사는 초성이 없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받침을 뒷말로 이어 적고 있는 것까지 나타난 거 알겠죠? 자, 뜻을 그럼 싫어, 즉 능히 그리고 지금의 표현으로는 충분히 펴지 못하는 건데 이때는 뭐야? 아직 국외음화가 나타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뭐예요? D가 그대로 쓰였다는 점 보았죠? 그 다음에 펴지 못하다 뒤에 보자. 펴지 못하다 인데 뜻을 좀 다른 색깔로 칠해볼까? 미안. 자, 파란색으로 써볼게. 자, 지금 여기 문장이 뭐야? 그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문장인데 그럼 봐봐. 뜻을 펴지 못하다. 사람이 많다 이러면 문장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지만 하나가 아니고 두 개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뭐냐면 이 못하다 뒤에 다를 지워. 그 다음에 뭐야? 하다 밑에 리을을 써서 어떤 사람 뜻을 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관형절이고요. 이 관형절로 만들어준 게 뭐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이번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쫙 펼쳐보면은 여기 리을 뒤에 뭐가 있어요? 오 너무 굵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을 뒤에 여린 히읗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시 와가지고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 소리로 읽으세요 하고 하는 여린 히읗이 사용이 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쌍니은이 있었대. 얘도 이 놈이라는 말도 좀 어떻게 된 소리로 니은을 세게 읽었나 보죠? 봅시다. 그럼 못할 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어머 예전에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이놈 저놈 하셨나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자 남자 할 때 자자 있죠. 그게 지금 다 놈자자 아닙니까? 그럼 이때 놈은 다 여성인 놈, 남성인 놈이 지금처럼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고 여성인 사람, 남성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놈이란 말이 옛날에는 사람 전체를 가리켰어. 근데 우린 지금 뭐야? 사람 중에서도 좀 내가 낮춰 부르고 싶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놈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사람 전체에서 이제는 조금 싫은 사람, 낮춰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말로 그 의미가 또 뭐예요? 그럼 이것도 적어본다면 중세에 비해 현대에 와서 의미의 범위가 축소된 거야. 그렇지. 옛날에는 사람 전체였는데 지금은 사람 중에서도 특정한 인물만을 부르는 걸 놈이라고 하니까 축소가 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치면 do 아니야?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옛날에는요 원래 이게 많다, 크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 서울 가면 한강 있잖아. 이 한강이 뭐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아니고 큰 강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리고 우리 대전 알죠? 대전에 가면은 한밭대학교라고 있다? 그게 뭔 줄 알아? 크다는 대자, 하다가 크다잖아? 그 다음에 밭 전자를 써서 이제 대전이 된 거야. 옛날에는 한밭이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 하다는 다 뭐라고요? 얘들아, 옛날에는 많다 또는 크다의 의미를 가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젠 뭐예요? 어떤 행동을 나타내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달라진 예시. 중세에 비해 달라진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를 몰라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백성이 많구나라는 현실을 인식하신 세종대왕의 이야기까지 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실수가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